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영국에서는요 2019년부터 1월 6일 이 오늘 날짜를 죽음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한 장례식 가격 비교 사이트가 영국의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니까 이 일별 사망률에서 1월 6일의 사망률이 두드러지게 높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 춥고 우중충한 날씨에 노인 사망률이 높아졌고요. 또 크리스마스부터 연말 연시까지 이어진 이 축제 분위기 직후에 우울감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런 점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또 과도한 비용을 쓰고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경제적인 고민도 커지는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통 명절인 음력 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자 1월 후반에 또는 어떤 해는 2월 초반에 가족 모임이 많고요. 본격적으로 이 새해가 시작되는 분위기가 되니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또 1월 말이나 2월 초가 우울감이 높아지는 때 아닐까, 이렇게 현상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은 가인 김광석이 세상과 이별한 안타까운 기일이기도 하죠. 그의 아름다운 노래들을 들으면서 삶의 의지를 다지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한 주간 놓치면 안 될 뉴스를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짚어보는 장윤선 기자의 주간 이슈. 자, 이어서 스포츠 본부까지 만나보도록 합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저희가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디저트송. 자,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청취자께는 저희가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노래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새해를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쏘는 커피, 최영일 커피 추첨을 통해서 드릴 테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소중한 청취 의견을 저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 금요일의 핵심 뉴스들을 한입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가정보원이 최근 침투한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국가정보원이 어제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이 정보위는 아시겠지만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네. 이후에 여야 간사가 함께 브리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이 회의 후에 뭐라고 했냐면, 항적 조사 결과 이 비행 금지 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보고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국정원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촬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무인기가 들어와서 그 고도에서 촬영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가능성, 또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국정원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답변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여야 이제 간사들의 브리핑이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북한 무인기의 촬영 가능성은 있다는 거고요. 과연 이게 촬영이 됐다고 그러면 이게 또 앞으로 우리 안보에 얼마나 악영향을 줄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 거고, 또 국정원은 현재 1m에서 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 종 500대의 무인기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폭형,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다 하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제가 듣기엔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표현이 좀 완곡한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네. 비행금지 구역을 3.7km로 설정해놨을 때는 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이제 청와대 시절에는 그보다 저 넓은 반경에서부터 통제하는 통제선이 일단 기초적으로 예. 있었고요. 그리고 3.7km 비행금지 구역선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원래 목적입니다. 네네. 들어오면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 접근하기 전부터 대응을 해서 네네.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여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3.7km 반경 안에 들어왔으면 거의 거기서는 거침없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금방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게다가 우리가 이제 그 해당 무인기를 격추시키지도 못했기 때문에 카메라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그때는 뭐 그 정도 거리에서도 망원으로 촬영을 했다든지 이런 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네. 없는 거라 그런 것까지도 이제 국정원에서는 뭐 가능성으로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이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 일단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좀 표현의 차이를 가지고 여야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자, P73 구역 지금 이 비행금지 구역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그 국정원 보고에 대해서 여야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여야 지도부 회의를 보면은 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민주당에서 이 정부를 향해 안보 무능이라고 네. 계속 어제부터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건 제 얼굴에 침 뱉기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네.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그러니까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루아침에 무인기 침투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데 집권한 지 7, 8개월도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를 소홀히 한 것에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특히 이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원래 이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연말에 군 당국 공식 발표 전에 무인기의 이 비행금지 구역 진입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아니 이게 군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허. 거기다가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 뭐 이 삼성 이 장군 출신인데요.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건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게 북한과의 내통 의혹까지 꺼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 그럼 어떻게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 구역 진입을 알았다고 하던가요? 그 김병주 의원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네. 이거는 애초에 이 국방부에서 그 당시에 항적을 국회에 와서 이제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국방부가 제공했던 항적 지도를 실제 우리 지도에 이제 겹쳐봤을 때 행정구역상으로는 비행 금지 구역 안에 이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의원실로 돌아가서 30분 만에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거를 몰라놓고 이제 와서 이제 남 탓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게 지금 민주당 쪽의 주장이고요. 이게 어쨌든 안보 무능 논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애초에 그 국회에 항적 지도를 제공할 때도 국방부에서 사용한 지도가 한 50여 년 정도 된 그 옛날 행정 지도였다는 게 이제 초반에 좀 논란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가 발표했던 그 지도를 잘 보시면 한강에 잠실도 같은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다 이제 메워서 육지가 돼버린 지역들이 그대로 이제 섬으로 남아 있는 지도인 걸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사용하던 지도인 걸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 국방위원들은 애초에 왜 이 지도를 사용한 거냐. 그러면 비행 금지 구역 표시라든지 행정 구역의 이제 구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이제 표시 안 하려고 일부러 옛날 지도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의문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좀 명확하게 해야 될 지점은 저희가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대응은 2014년부터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이 국방부에서 계속 준비를 해온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정부의 잘잘못만으로 이제 가려지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용산 근처 대통령실 근처에까지 명확하게 무인기가 침투를 했던 거기 때문에 군의 뭐 경계 실패, 작전 실패, 뭐 경호 실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사과를 하고 갈 필요가 있거든요. 자꾸 이걸 이제 이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국방부 입장에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2017년 6월에 사례를 거론을 했는데 이거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내부적으로도 좀 이게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2017년 6월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무인기가 발견된 게 2017년 6월 9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게 5월 10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언제 발견됐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정부가 어떻게 이런 어떤 준비 안 된 상태에서의 군을 지휘해서 무인기를 발견해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무인기를 그때 격추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뒤늦게 발견한 뒤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 5년여를 쓴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초반부터 이제 항적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레이더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잘잘못만 서로 이제 떠밀려고 할 게 아니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국방부에 대한 이제 책임 추궁을 정확하게 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이제 계속 전임 정부, 현 정부 책임론이 너무 많은 사안에서 오락가락하는데 또 최근에 이제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자, 지금 이 정찰 자산 다 우리 정부 때 마련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했더니 국방부가 아니다. 그 이전 정부부터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책임 소재는 딱 이게 정권 시기 구분으로 돼야 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인 것이죠. 안보는 어떤 대통령의 정부여도 이건 정말 철저하게 또 책임을 가지고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대통령실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가 뒤늦게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이거는 경계와 작전의 실패를 해놓고도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적반하장에 극치고 이적 행위이자 이게 국기문란이다. 뭐 비판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은 그저께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에게 이제 북한 무인기 이게 비행금지 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고 국민들이 알고 계신 사안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지시 때문에 이게 알려지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은폐 거짓말 이런 비판이 나오자 여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힌 시점인 지난달 28일에는 이런 점검, 그러니까 군 전비태세 검열 결과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었는데 알게 된 다음에는 바로 공개하라고 지시한 거다. 네. 다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10일 만에 군 당국이 발표를 번복한 거 이거는 결국에는 이 군통수권자 경우와 직결되는 안보상 분석에도 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냐. 그리고 사실 이게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은 이 구역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 통신을 시도하고 그게 안 되면 바로 뭐 격추시키든지 사격하는 네. 그런 구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온 거 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여기에 대한 경계태세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통령 사과까지 있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지적인데 이게 대통령실의 해명만 놓고 본다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잘못은 없다. 이 국방부나 이 군에 거기선 잘못이 없는 걸로 또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투명성이 안보에 있어서 이제 국민한테 알리는 기준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3일에 이미 국방부에서는 이 사안의 이제 그 심각성을 좀 알게 됐다는 거고요. 이미 이제 비행금지 구역에 침탈이 있었다는 걸 3일에 최종 확인을 했고 4일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국방부의 해명이 나온 건 5일 어저께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지난 4일에 대통령실에는 이 사안이 다 전달이 됐고 대통령도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이 관련된 얘기가 대통령실 공식 브리핑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대통령이 굉장히 좀 이제 강한 어조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성토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한 거를 대통령실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저 비행금지 구역 침탈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아예 언급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조선일보 보도가 아침에 나오고 그날 이제 오후에 어제 오후에 이제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이 있게 된 건데 이 과정을 봤을 때 그러면 과연 국민들한테 들키기 전에 알릴 만한 어떤 이 의식이 국방부에 있었느냐. 그거를 대통령실이 공유를 해서 미리 먼저 하루 전에라도 사실은 뭐 이렇게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침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내일 국방부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릴 겁니다라는 거를 미리 예고만 해줬더라도 훨씬 나았을 텐데 대통령실이 이제 이 사안에서 전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결국 이제 국방부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브리핑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빠뜨렸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자,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이제 막는 것이 중요한데 책임 소재를 가지고 또 공방이 벌어집니다. 이런 대목이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중국에서 입국한 이 40대 남성이었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검거는 됐는데 자, 정부는 엄벌한다는 방침이죠? 네, 그러니까 A 씨가 지난 3일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입국한 다음에 양성 판정을 받았죠. 네. 호텔에서 일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는데 이 호텔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그 길에 도주를 했습니다. 네. 300m가량 떨어진 대형 마트까지 이동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네. 알 수가 없었는데 어제 서울 호텔에서 검거가 됐는데요. 이걸 살펴봤더니 A 씨가 서울 호텔에서 이틀간 머물었는데 서울로 가는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호텔 객실을 직접 예약을 했고 또 아내한테 전화해서 해당 호텔에서 만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호텔에 머물면서 계속 외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 씨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19년 한국과 중국을 5차례 오갔고 당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받았다. 네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고 인천공항 입국할 당시에도 이번에 관련 서류에 의료 목적이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병원은 방문하지 않은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검거된 A 씨가 지금 경찰이 지급한 전신 방호복을 입고 영종도 임시생활시설인 한 호텔에 이제 압송되는 모습까지 어제 제가 볼 수가 네네. 있었는데 기자들이 뭐 왜 이제 도주했냐 이런 거 물어봐도 별다른 답은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김성호 이 중대본 제2총괄 조정관이 오늘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어제 검거된 이 확진자 A 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임 작가님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국내에서 일단 기소가 될 경우에 유죄가 확정되면은 뭐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강제 출국 조치가 될 거고 한동안은 한국에 대한 입국이 이제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뭐 전해지는 얘기들을 보니까 아내랑 같이 입국을 했는데 아내는 음성이 나오고 이제 본인은 양성이 나와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한 사람은 격리를 일주일 동안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이제 밖에 나가게 된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도망을 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지금 확진자기 때문에 격리 기간이 끝나야지만 뭐 추가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도망을 쳤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중국은 훨씬 긴 기간 봉쇄돼 있다가 최근에 이제 풀렸는데 참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실정법을 위반한 상황이니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출발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내에 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있어야 비행기나 배를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성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저께 이제 31.4%보다 어제 검사한 것은 양성률이 12.6%로 떨어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당국에서는 이게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 꾸준히 이어지게 된다면 이 격리 시설이 이제 부족할 수도 있다.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어떻게 또 잘 메울 것이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철저한 대응은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금요일 점심시간입니다. 12시 38분 넘은 시간인데요. 이 지금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작업 여파가 늘었습니다. 기흥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작업으로 4, 5차로가 차단되고 있고요. 신갈에서 기흥까지 7km 구간 정체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방향으로는 사고 여파가 늘었는데요. 송추에서 갓길 막고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사패산 터널부터 6km간 막힙니다.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남양주에서 상일 부근까지 속도 떨어지고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 사이 3km 구간은 작업 여파로 정체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반월터널 부근 2차로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이 여파로 군포에서 반월터널 쪽 4km 구간 정체되고요. 중부고속도로 상황은 양방향 다 원활한데요. 이 남이 방향으로 일중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 장애물이 떨어져 있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앞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자,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내일이 끝나는 기한이었단 말이죠.
요건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연장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열흘 연장이 되는 거고요. 17일까지 이 국조특위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보면은 2차 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열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나와서 지금 여야의 위원들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네네. 지금 오전 질의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해란 상황인데요. 예. 역시 이제 관심의 초점은 특히 야당 측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좀 집중이 됐어요. 네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장관을 향해서 이 참사라는 결과에 대해 고위직부터 책임을 물어야만 공직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책임감도 많이 느낀다. 네네. 주신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겠다라고만 얘기했고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본인의 생각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냐 다시 물어보니까 이상민 장관은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이상민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청하는 유가족들을 향해서 고개 숙이면서 사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사과는 이어졌지만은 뭐 지난번에 했다라고 하고 유가족 향해서는 처음 오늘 사과를 한 셈인데 네. 이상민 장관의 입장 오늘도 확인된 것은 계속해서 장관직 수행하고 맡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오전에 쟁점이었던 것은 이상민 장관이,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유가족 명단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명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 그래서 위증이라는 비판이 야당 측에서 나왔고요. 예. 그러자 이 여당 측에서는 이상민 장관을 향한 그 위증 주장, 그런 공세, 결국에는 이 국정조사, 국조특위를 뭔가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지금 실질적인 좀 효과 있는 국정조사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의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반박, 재반박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금 구속 상태에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희영 구청장, 그동안 이게 헬로윈 이 축제가, 행사가 이건 뭐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그런 이렇게 말했던 있었죠. 부분들을 네. 지적을 하면서 이 이태원 이 관할 구청장으로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던 부분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신현영 이 의원의, 민주당 네네. 의원의 닥터가 탑승 논란, 이거 관련해서 조경 보건복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조경 장관은 매뉴얼에 없던 그런 거다. 그래서 사실상 잘못된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또 한편 이제 처음에 그 현장 라인 경찰 이 임재 전 용산서장이죠. 그렇죠.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 또 한 명이 이제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도 있었는데 이 구속영장이 한번 청구됐다가 반려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재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 조금 이제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될 것 같은데요. 기소는 한다. 그렇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달 28일에 경찰이 검찰 쪽으로 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그 당시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제 158명 각각의 사망과 이제 최성범 소방서장의 이제 어떤 그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안 수사를 해라라고 이제 지침을 내렸는데 결국 이제 추가로 보강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특수본에서는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참사 당일에 있었던 그 최성범 소장의 어떤 공동 대응에 대해서 이제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서 인명 피해를 키웠다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그리고 이제 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좀 올렸어야 되는데,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신속하게 올리지 않아서 대응이 늦어지게 한 점, 이런 것들을 들어서 특수본에서는 이제 기소를 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동시에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유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그리고 정대경 전 서울청 112 상황 3팀장까지 구속영장 신청 없이 불구속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제 기소를 하게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첫 번째 청문회 때 이제 초기에 현장에 출동했던 그 소방 구급대원이 경찰 2명밖에 못 봤다. 이 소방대원들은 너무 외로웠다. 이런 이제 표현이 등장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유가족들한테서도 좀 이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이,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다중 온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이나 뭐 안전 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네. 아예 입건하지 않고 그냥 이제 내사 절차를 종료한다. 그러니까 무혐의다. 라는 게 지금 특수본의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원래는 이제 당직이 아니었던 최상범 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원에 인파가 운집한다는 거를 알고 와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결국 기소를 당하게 된 셈이고 대응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말이라서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등산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뭐 일찍 캠핑장에서 잤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보고 들어오는 것도 인식을 못하고 뒤늦게 받았죠. 자정 넘어서까지 이제 제대로 이제 지휘 체계가 없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무혐의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제 뭔가 조치를 한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지만 아예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법적 처벌만으로 이게 끝날 사안인가 하는 의문 제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특수본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이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또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공수처 처장이에요. 근데 새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렀다. 이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김진욱 처장이 지난 2일 공수처 시무식에서 이 독일 히틀러 정권에서 반나치 운동을 펼친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의 시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인데요. 이 시 선한 능력으로 소개한 다음에 이 해당 시에 곡을 붙인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보네퍼 목사는 이 독일 히틀러 정권 아래에서 반나치 운동을 펼친 인물이고 그러니까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한 다음에 1945년 처형을 당했거든요. 보네퍼 목사가 처형되기 직전에 옥중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네, 이 노래를 불렀는데 김 처장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이제 알려진 상황이었거든요. 찬송가를 불러서 거기 이제 시무식에 있던 사람들 중에 놀랐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동안 기독교인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그 찬송가를 김 처장이 부르면서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눈물까지 흘렸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을 흘리고 또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시를 노래로 부른 상황에서 결국에는 공수처가 그동안 2021년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었잖아요. 그렇죠. 수사력이 떨어지고 정치력을 편향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돼 왔고 또 무용지물이 된 그런 조직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해서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에 대한 김 처장의 감정이 좀 올라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공수처 대변인실 관계자 이 사안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 처장이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인데 내년 1월까지 임기거든요. 구성원들에게 단합된 마음이나 정의로운 마음을 강조하다가 울컥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핍박을 받아서 의부지정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 기억에는 초기에 소수의 검사를 가지고 2,000명의 검사가 넘는 검찰 조직을 제대로 이제 관리 감독할 수 있을까? 그때도 한 말이 이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성경 구절을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보네퍼 목사의 시까지만 딱 소개했으면 좋았을 걸. 왜 찬송가를 부르다가 또 눈물을 흘려서 논란이 됐는가? 자, 어떤 반응들이에요? 공수처 해명에서도 울부짖은 건 아니다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통곡에 가까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찬송가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소개가 되다 보니까 불교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다른 논란이 종교에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장이라는 거는 이제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해야 되니까 정치적 종교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종교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행위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게 대한불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이 성명서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진욱 처장이 이제 입장문을 또 추가로 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거 부적절했다 이렇게 또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죠. 이 중앙 일간지의 간부들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도 이제 언론인 출신입니다. 돈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서 이거 좀 파장이 엄청나지 않겠어요? 네, 이 지금 조선일보 등을 포함한 몇몇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한 상황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이 김 씨가 얻은 대장동 사업 이익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자금 일부가 언론인과의 돈 거래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조 출신 기자 출신이죠. 김 씨가 2019년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나온 배당금 2,386억 원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김 씨와 억대 동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언론인은 3명인데요. 네. 모두 지금 김 씨와 비슷한 연조이거나 법조 기자로 함께 활동했던 인연인 걸로 네.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먼저 한겨레신문 간부 A 씨 2019년부터 2020년쯤 김 씨에게 아파트 분양금 등 이런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허. 이 대장동의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받은 이 돈을 이렇게 뿌린 게 아니냐, 빌려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 A 씨 같은 경우는 SBS에 이제 빌린 돈이다라고 해명을 했고 6억 원 가운데 2억 원은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갚았다. 또 나머지 4억 원은 이 김만배 씨가 출소하면 갚을 계획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한국일보 간부 B 씨에게 김만배 씨가 2020년에 1억을 줬고 또 2019년 중앙일보 간부 C 씨에게는 9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 이 한국일보 간부 B 씨는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자금 1억 원을 급하게 빌렸다.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 또 이건 사인 간 정상적 거래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또 중앙일보 간부 CC 역시 이 김만배 씨가 현금이 없을 때 2018년 8천만 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7, 8개월 후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수표로 총 9천만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다. 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언론인이 아니었다면 이분들이 취재 기자였다면 어떻게 다뤘을까요? 이 사안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만약에 그런 금전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사안은 어떻게 다뤘을까? 근데 잠깐 궁금한 게 이사 비용이 1억이 든다면 어떤 이사예요? 이민도 아니고. 뭐 잔금을 치르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한 건지는 잔금까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좀 미심쩍은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중앙일보 간부 같은 경우도 뭐 8천만 원을 빌려주고 7, 8개월 뒤에 9천만 원을 돌려받은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이자가 12.5%거든요. 예. 근데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8년, 19년 그때는 뭐 아유, 절이었죠. 예금이자가 뭐 1%대였던 네네, 아주 맞아요. 저리였던 네.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것만 따져보자면 거의 고리대금을 한 셈이 되는 거라서 네. 여러 가지로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뭐 채널A의 한 뭐 기자 같은 경우는 명품 신발을 선물 받았다. 네네. 뭐 이런 지금 보도가 SBS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그만큼 김만배 씨가 당시에 네. 이 대장동 의혹 사건 전후해가지고 기자들에 대한 이제 소위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온 거고요. 네. 이거는 이미 이제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예.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지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별도로 이제 기자들을 묶어서 네. 관리하는 일종의 이제 조직체를 김만배 씨가 운영을 했다.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현금으로 2억씩 아파트 분양권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정영학 씨한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기도 상상이 했었습니다.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매일 보지만 박정호 기자에게 제가 6억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6만 원도 안 빌려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한입뉴스 오늘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2301님께서 제가 아까 오늘 가수 김광석의 길이다 말씀드렸더니 기다려줘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김광석의 기다려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길을 찾고 있어 그대의 슬픈 마음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변하지 않을 사랑이 되는 길을 찾고 있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대 마음에 다다라는 길 찾을 수 있을까 언제나 멀리 있는 그대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난 아직 그대를 이해하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먼저 산이 뭐다랗게 보이다와 산이 멀다랗게 보이다 중에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뭐다랗게가 맞습니다. 이 말은 뭐다랗다에서 나온 것인데요. 형용사 멀다와 그 정도가 꽤 뚜렷함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 다랗다가 합해진 것입니다. 멀다에서 리을 받침이 탈락하고 뒤에 다랗다가 붙은 형태인데요. 이와 비슷한 이해로는 기다랗다, 가느다랗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고즈넉이 앉아있다와 고즈넉히 앉아있다 가운데 맞는 표현은 고즈넉이가 맞습니다. 고즈넉이는 말 없이 다소곳하거나 잠잠하게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경 도수를 더 높게 한다라고 할 때는 도두다가 아니라 독구다가 맞습니다. 대개 도두다를 써야 할 곳에 독구다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두다는 위로 끌어올려 도드라지거나 높아지게 하다 또는 밑을 괴거나 쌓아 올려 도드라지거나 높게 하다, 감정이나 기색 따위를 생겨나게 하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심지를 도두다, 화를 도두다 같이 쓰고요. 반면에 독구다는 안경의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한다고 할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인 절기 소환인데요.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부터 국외에서 날아온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며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의 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충북과 남부지방 곳곳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종일 전국적으로 공기가 많이 탁하겠고 내일은 황사까지 날아올 가능성이 있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 있는데요. 차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곳에 따라 10cm 이상 오겠고요.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3에서 8cm, 서울 등 그 밖의 일부 내륙에도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 눈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내륙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8도, 대구 9도, 광주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군 내부에서 무인기가 서울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였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월 1일 이전에 비행 금지 구역 북쪽을 지나간 미상의 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로 인해 최대 25%까지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일부터 4주간을 택배 특별 관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설 전 택배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완화된 상황에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 만에 하락세가 둔화한 가운데 매수 심리도 소폭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4.1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독감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방역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60.7명으로 직전주보다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 황혼육아다 이런 네.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황혼육아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손주 손녀를 봐주시는 거예요. 자, 이 조부모들 손주 돌보는 할머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돌보지 않는 다른 할머니들에 비해서 우울감이 더 크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 결과인데요. 손주를 돌보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우울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울 점수를 과거와 2018년과 비교를 해보면 손주를 돌보지 않은 집단은 같은 기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손주를 돌보는 집단의 우울 점수는 점점 더 악화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네, 이게 고령층 우울감에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각자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건강 상태도 있을 거고 사회적인 지위 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 손주를 돌보는가 아닌가 여부도 고령층 우울감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네. 왜 한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손주 봐주면 늙는다. 네네네. 봐주면 안 된다. 예. 요즘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말들이 진짜 이렇게 통계로 나온 거죠. 네. 그다음 요인으로는 배우자의 유무, 만성질환 개수,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여가 활동 만족도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손주 돌봄이라는 요인에 비해서 영향력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네요. 네. 황혼 육아 요즘에 진짜 많은 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조부모님들이 등하원을 담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많아요. 예, 많아요. 진짜 많고.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황혼 육아로 인한 갈등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예능 프로그램이나. 근데 여기서 이제 자녀분과 조부모, 부모님들의 동상이몽이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맡기면서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이 손주를 워낙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 또 용돈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아하시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 아전인수네요. 네, 그런데 막상 조부모님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봐주는 거였다. 아니 이게 따로 살면서 가끔 손주 너무 보고 싶어하고 네. 동영상으로 보시는 건 좋아하는데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는 건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연구를 내놓은 연구진도 돌봄 시간, 손자녀 동거 여부, 대가 수혜 여부 등과 같은 특성은 차치를 하고 손주를 돌본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애 봐주는 공은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육 정책은 성인 자녀의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춰왔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는 상대적으로 관심 대상 바뀌고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데 지원 대상으로는 고려되지 않아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해가 되는 대목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조부모의 이 황혼 육아 여기에 이제 기대서 또 맞벌이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계실 텐데 조금 더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지금 딸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그나마 네. 다행이지만 조부모님이 봐주셨거든요. 근데 또 이게 마음이 부모님은 우리 아들, 딸이 경력이 뭐 커리어가 단절될까 봐 뭐 그런 우려 때문에 또 참고 봐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요. 네. 자, 우리 서로 이런 대목도 좀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은 아주 중요한 뉴스였고요. 자, 새해가 시작되면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다짐을 하기 마련인데요. 자, 이 MZ세대가 생각하는 네. 이런 말 가끔 들어요. 갓생. 네. 갓생은 뭐냐? 자, 이 MZ세대의 새로운 다짐과 목표는 뭐든가요? 그러니까 이 갓생이란 말이 결국엔 부지런한 삶, 멋진 삶을 살아보자 이거거든요. 멋진 삶. 네. 갓이 이제 신갓. 네. 그래서 인생의 생. 네. 아주 최고의 삶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갓생이란 말이 지난해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등이 트렌드 키워드로 꼽은 단어이기도 해서 그래요? 예, 이 갓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떠오르는 말인데요. 올해도 갓생을 살기 위한 젊은이들의 포부, 더 좋은 삶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가장 큰 게 71%로 운동이었습니다. 운동. 네. 예. 이어서 공부가 69%, 독서 68%, 취미생활 46%, 미라클 모닝이 41%, 재테크가 34%, 엔잡 이런 순서로 나타났고요. 여러 개 일을 한다. 네, 그 밖에도 환경보호, 퍼스널 브랜딩 이런 것들도 꽤 많은 비중을 네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개발을 위해서 비용은 월 평균 17만 9천 원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것들이라 네. 야, 이거는 이제 청년 시절에 한번 열심히 투자해서 운동이라든가 학업, 독서, 취미생활. 미라클 모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적 같은 아침을 시작해보자 이거예요. 꿀잠이 더 좋지 않나? 그런데 이제는 뭔가 옛날에는 옛날 버전으로 하면 아침형 인간이라는 게 저희 있었잖아요. 때는 아침형 네네. 인간이라고 불렀죠. 그게 이제는 미라클 모닝으로 그래요? 나와서 4시에 일어나는 거, 5시에 일어나는 아이고. 거 이거를 도전해서 SNS에 올리면서 인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난 이때부터 필사를 했다. 책을 읽었다. 뭐 명상을 했다. 뭐 이런 거죠. 야. 요 항목들을 좀 보면 네. 엔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직업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투잡, 뭐 쓰리잡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더 넘어서 더 많이. 예, 엔잡이고 퍼스널 브랜딩도 이제 자기만의 그런 컨설팅, 자기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개인 건데. 브랜드를 만들겠다. 네, 이게 다 결국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요즘 추세는 좀 한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간판을 만들겠다 네네. 이런 건데 미라클 모닝도 그렇고 재테크도 그렇고 이게 한때 욜로가 대세였다면 욜로 한 번 사는 인생. 네, 다 즐겁게 해보자. 살아보자. 네. 티끌 모아 티끌이다 이랬는데 요즘 청년들은 그보다는 내 집 마련. 나만의 커리어 만들기 이런 거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읽을 수 네네.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제 유튜브나 콘텐츠 중에서도 짠테크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아끼고 돈을 더 모으고 내 집 청약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자, 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 데이터에서 그 학습용품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 거래액이 교육 관련한 게 눈에 띄게 올랐다고 네. 해요. 특히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다거나 이런 온라인 교육 부분은 매출이 1662%나 껑충 뛰었습니다. 야외 운동에서는 지금은 추워서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도 운동용품 매출이 증가해서 등산 아웃도어, 수영 카테고리 거래액도 각각 36%, 59% 증가했습니다. 네. 요즘에 또 그 챌린지 유행하는 게 오운완 챌린지라고 있거든요. 그래요? 오운완이 뭐냐면 오늘 운동 완료 이 태그를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나 뭐 러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밖에도 또 많이 팔린 게 텀블러. 그러니까 이게 네네. 나 하루에 물 이만큼 마시겠다라는 건강관리 의지에 플러스 환경보호 의지도 들어가 있는 네네. 거죠. 이제는 텀블러로 내가 컵을 좀 다회용기로 쓰겠다. 이런 건데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구축하고 그에 맞게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MZ도 그렇고 어떤 세대든지 간에 우리 모두 2023년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제가 1월 6일을 영국에선 죽음의 날이라고 부른다. 좀 암울한 얘기로 오늘 오프닝을 했는데 이 소식을 보니까 확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작심 3일이 벌써 지난 지가 사흘쯤 되는데 네.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될 것 같고 MZ세대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 요즘 이상기후 걱정들 많이 하는데요. 어디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어디는 또 심각한 가뭄이고 네. 산불이 오는가 하면 또 태풍도 오고 자, 점점 이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매년 느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실종된 유럽에서는 울상을 짓는다. 올겨울이 좀 우리나라는 쌀쌀한데 네. 추웠는데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생각보다 지금 따뜻해서 예, 곤란한 곳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바로 알프스 산맥에 자리한 스키장들이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지금 한창 스키 시즌인데 스위스 휴양지 아델보덴에서는 원래 오는 7, 8일로 예정된 스키 월드컵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눈이 계속 오지 않아서 주최 측이 애를 태우고 있고요. 일부 리조트는 스키장 대신에 산악 자전거 코스를 개설을 했다고 해요. 아이고. 네, 그 해발 1,500m 고도의 스위스 스플리겐 리조트마저도 잠정 폐업을 했고요. 몽블랑 기슭으로 유명한 프랑스 샤모니에서는 인공 눈을 만들 물이 모자라서 스키장이 거의 휴장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스페인 남부 말라가 해변에서는 지금 해수욕까지도 예,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빌바오는 지난 1일 기온이 섭씨 25.1도에 이르면서 이 지역 여름 기온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네. CNN 보도를 보면 새해 첫날 유럽에서 최소 8개국이 역대 1월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는데요. 보도에서는 유럽 역사상 가장 극심한 열파라고 설명을 했고요. 평년 기온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작년 여름에 유럽을 휩쓸었던 폭염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해집니다. 과학자들은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상태가 장기적인 기온 상승 추세와 들어맞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온난화가 때 아닌 정치적 이슈로도 번지고 있어요.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유럽으로 보낼 천연가스관 밸브를 꼭 움켜쥐고 자신만의 그런 에너지 무기화? 정치적 수단으로 삼았었잖아요. 네네. 암묵적인 위협을 가해왔었는데 정작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 때문에 유럽에서 에너지 대란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네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기후위기가 낳은 악재 속에 진짜 패자는 푸틴이다라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이야, 이건 뭐 하늘이 전쟁을 고려한 걸까요? 그런데 좀 유럽이 그럼 올 여름은 어떨까 걱정이 확 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추운 겨울인데 보니까 12월, 1월 이 전력 사용량이 여름보다 높아서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 하도 이제 열 연료 올라가지고 많이들 우리나라가 지금 에너지 파동인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졸업생에게 장학금으로 송아지 한 마리씩을 주는 초등학교가 있다. 네. 이야, 이게 어디예요? 전남 완도군에 있는 화흥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이렇게 송아지를 장학금으로 주는 전통은 벌써 40년이 됐다고 해요. 오래됐네요. 네, 76년에 시작된 건데요. 이때 이 졸업생들이 인재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뒤에 그 당시엔 송아지가 되게 귀했잖아요. 그래서 6마리를 산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 소를 축산농가에 맡겨서 종자기금으로 불려서 졸업생들에게 장학금 대신에 송아지를 주게 된 게 시작이었는데 지금까지 240여 마리의 송아지가 학생들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고요. 올해도 졸업식 앞두고 지난 4일에 학생 2명에게 암송아지를 한 마리씩 전달했습니다. 졸업생이 2명, 원래는 3명인데 1명은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학생 수가 되게 적잖아요. 그래서 장학회 회장은 전교생이 39명까지 줄어든 학생 수 감소를 막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똘똘 뭉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듣자 하니까 이 송아지는 장학금만큼이나 학생과 또 가게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좋은 점이 있다면 미래 농가를 책임질 축사 경영자가 나온다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 이건 뭐 대단하네요. 자, 송아지 한 마리. 저희 7, 80년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송아지, 소 팔아서 대학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소가 정말 한재산이었는데 지금은 워낙 학생 수가 적어지긴 했지만 뭐랄까요? 지금 이제 70년대, 80년대에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던 기억 경험이 있어서 송아지 한 마리씩 준다? 그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런 학교가 있네요. 자, 이 마지막 이슈 하나 더 보겠습니다. 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하면서 전국 수십 개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를 해온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충격적인 게 아니 어떻게 의사가 아닌데 의사 행세를 30년 넘게 했을까요? 그 60대 A씨가요. 의대는 갔어요. 그래요? 예, 의대 입학해서 93년에 의대를 졸업도 했습니다. 의대를 다녔는데 졸업까지 했는데. 근데 면허를 못 얻은 거죠.
아, 그건 다른 거죠. 네. 그러면은 의사 면허가 없으면 당연히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건데 네네. 1995년부터 면허증과 위촉장을 위조해서 병원에 취업을 한 겁니다. 그렇게 27년을 의사로 살았고 네. 서울과 수원을 비롯해서 전국 60곳의 병원을 돌면서 진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뭐 환자들 만나면서 처방전 떼주고 네. 뭐 의료 행위를 한 거고요. 외과 수술도 했고요. 아이고. 설상가상으로 음주 의료 사고까지 낸 것으로 음주 의료 사고? 네. 술 먹고 의료 행위를 네. 했다는 얘기네요. 심각한 행위죠. 근데 병원장들이 이게 어떻게 취업이 가능했나 보니까 병원장들이 실제로 뭐 의대에 재학했다는 점만 보고 졸업장은 있으니까. 네, A 씨가 제출한 뭐 가짜 면허증을 의심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실상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비 등을 아끼기 위해서 미등록 의료 행위까지 이렇게 네네. 하면서 더 일이 커진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한 병원 관계자가 A 씨에게 의심을 품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네. 꼬리가 밟히고 말았는데요. 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경찰 앞에서도 의료 면허가 있었는데 취소된 것이다라는 네. 거짓말을 했고요. 그렇지만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의 보완 수사를 하면서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 근데 참 원래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런 무면허 의료 행위가 빈번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뭐 침술원이라든가 이런 그런 데가 있었는데 아이고, 이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멀쩡한 병원에서도 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의료기기 의사가 수술하는 척하면서 나가고 무면허 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하고 최근에는 또 간호조무사가 네. 600여 차례 수술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일부 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A씨 행각이 전부 다 처벌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나마 아직 시효가 남은 게 최근 8년간의 행위입니다. 네네. 그에 대해서만 기소를 할 수 있었고 이 8년 동안만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가 5억여 원이었어요. 그래요. 27년간의 의료 행위를 불법을 했는데 8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5억이었고요. 검찰은 또 A씨의 의사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서 진료 행위를 하게 한 병원들, 종합병원 의료재단 한 곳, 또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의사를 믿고 어떻게 병원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꼬리를 밟힐 수밖에 없고 네.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뭐 거의 한평생 의사를 직업으로 살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이 사람을 거쳐가면서 뭐 나았으면 다행이지만 네. 수술 전국 60곳이면은요 아마 마주친 거 아닌가 웬만한 병원을 다 다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지 한 주간 이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요새는 이 정치 전문 기자 이렇게 소개시키면서도 네. 장 기자님 오시면요. 네. 야, 정치 탐정이다. 이면까지 그냥 샅샅이 하고 들어서 그 엊그제 저희가 셜록 홈즈의 저작권이 풀렸다 이런 얘기했는데 정치 분야의 셜록 홈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별 말씀을 아닙니다. 그냥. 자, 네. 연말 연초 더 바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들 뭐 일하는 게 늘 같으니까 네. 사실은 뭐 연초가 됐다고 해서 일이 더 늘어나거나 뭐 연말이 돼서 일이 줄거나 이런 건 아니고 계속 통상적으로 기자들이 늘 스테디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잠들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늘 바쁘시다는 얘기예요. 자, 장 기자님과 함께하는 이 주간 이슈 코너 반응이 대단해요. 지난 방송이 조회수가 84만 회를 넘었습니다. 곧 100만도 갑니다. 아이고. 자, 장 기자님 덕분에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올 한 해 잘 부탁드리면서 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장 기자님의 주옥 같은 취재를 다시 한번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새해가 시작됐고요. 이번 한 주 놓쳐서 안 될 뉴스 살펴볼 텐데
이번 주에는 있어야 할 뉴스가 없었던 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죠. 그러니까요. 통상. 네. 자, 대신에 이제 신년사 또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 자, 언론인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체로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잖아요. 특히 이제 북한 신년사를 제가 통일부 출입할 때 늘 북한 신년사 보고 그래서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맞아요. 거를 분석해서 그럼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뉴스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그 상황이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굉장히 간단하기는 하고 특별하게 뭐 손에 딱 잡히는 그런 메시지는 많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죠. 반면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맞아요.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평소에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로운 검사 뭐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때로는 매우 불공정하다라는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MBC 사태 때 전용기에서 다른 기자들 공식 브리핑 없이 딱 2명만 데리고 가서 사적으로 만났잖아요. 1시간 동안. 그거면 충분히 공식 브리핑 하실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특정 언론사하고는 인터뷰를 해서 다 말씀을 하시고 신년사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전국 운영에 대한 입장을 말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을 접하는 기자들 특히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조선일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언론은 패싱당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따당하고 있다. 네, 따당하고 있다. 네. 자, 그런데 대통령실과 언론의 관계가 좋지만은 않은 흐름이에요.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는 것 같고요. 권력을 향해서 좀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줄어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권력과 언론의 관계 정 기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도스태핑 재개 왜 안 하냐 물어보면 기자들이 MBC 징계하고 이기주 기자 빼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그런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독재 시절에는 뭐 가능한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언론을 취사 선택하고 이것은 이제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도스태핑 계속 언제 뭐 한다 하지만 뭐 언제 할지 알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론을 이렇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요. 그리고 종편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언론 내부에서는 우리는 언론인인가 셀러리맨인가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보다는 경제 권력, 특히 재벌, 광고주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국민들과는 조회수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뭐 어뷰징 기사도 막 쓰고 그리고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기사를 쓰니까 사실은 정론 직피를 하는 정론지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특히 보수 언론 중심으로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파지로 전락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권력과 언론은 항상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워치독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감시견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기자들 스스로도 일부의 기자들은 열패감도 있고 또 일부의 기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돈도 많이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뭐 내부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고소고발 같은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MBN 김명준 앵커라고 앵그리 앵커 뭐 살아있니까 어제 다뤘어요. 그러니까요. 방송심의에 오르잖아요. 그것도 11월 1일인데요. 그 방송을 한 게 이상민 장관 문제 삼았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이게 뭐 연애 신변잡기 이런 걸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그때는 이태원 참사 사흘째 되는 날이라서 다른 아이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MBN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 아이템을 이제 다룬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 아이템은 아니죠. 사회 아이템이죠. 그렇죠. 사회 아이템이죠. 근데 어쨌든 이상민 장관 문제가 결려 있으니까 그래서 뭐
특정한 장관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 책임 지위에 있는 분인데 그걸 비판했다고 해서 이게 방송 심의에 올라야 되느냐 이런 답답함이 있고 뿐만 아니라 또 한동훈 장관 취재했다가 스토킹 범죄로 또 구속될 위기에 있던 더 탐사 기자들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 명예훼손 문제로 해서 KBS 기자 불구속 기소됐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송사가 걸리니까 기자들이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에 출연하는 정치인들 말 따서 뭐 따옴표 기사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 뭐뭐라고 했다. 이런 단순 기사들만 많고 사실은 뭐 정치의 갈 길, 그다음에 사회적 참사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보도 그리고 어떤 대안을 묻는 이런 보도들이 많지 않아서 어찌 보자면 외신을 더 많이 찾게 되는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됐다. 네. 그 점에서 보면 우리 언론이 스스로 돌아봐야 될 2023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베테랑 기자 장윤선 기자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현장을 뛰는 기자입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자괴감 뭐 이런 게 좀 이제 묻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새해 첫 방송이니까 장 기자님 오늘 뭐 좀 더 크게 얘기를 해보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제 9개월 차. 그런데 이제 횟수는 2년 차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집권 2년 차. 그럼 장 기자님은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 좀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시겠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집권 9개월 차죠. 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2년 차고 대개 집권 2년 차 때는 큰 담론들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 어떻게 운영하겠다. 뭐 다행히도 3가지 3대 개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노동, 연금, 교육. 사실은 이게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됐어야 되는 내용들이긴 하죠. 근데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검찰에만 있었고 평생 한 거라고는 수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이 정치 문법 좀 어둡고 그래서 기성 정치인처럼 막 그렇게 안 할 거다. 뭐 다소 실수는 있다 하더라도 정직한 정치를 하겠거니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본인 내세웠던 것도 공정과 상식, 정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난 9개월을 복귀해 보면 과연 그런가에 대한 의문점을 찍게 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어 스태핑 통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소통을 강조했으니까요. 그런데 인사 그리고 정책 상당히 혼선이 많이 있었죠. 특히 이제 주 52시간 관련해서 노동부 장관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는데 그 이튿날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뒤집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는 전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장관이 있는 거 봤냐. 국민들이 아연실색해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겪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야 이거는 기성 정치인 뺨치는 수준 아니냐 이런 비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무인기 사태도 마찬가지죠. 어디까지 숨기고 어디까지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제 거짓말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자면 정직, 도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될 거라고 기대했던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도덕하고 거짓으로 일관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 염려 섞인 시선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런 점들을 계속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운영 방식에서 12구 참사 정리하는 과정을 보면 내 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편에 대해서는 박대하거나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일관하는 거 아니냐. 특히 무인기 보고 받고도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음악회를 다녀와도 됐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윤 대통령은 왜 이런 방식으로 통치를 할까? 그래서 제가 검찰 쪽에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과거에 검찰 안에서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던 법조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검사의 문법이 그렇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너무 이해 안 되시죠? 검사의 문법. 검사의 문법은 어떤 걸까요? 굉장히 정의롭고 불의에 맞서 싸우고 막 이럴 거라고 영화에서 보면 주로 그렇긴 하던데.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왜 이런 취재를 하게 됐냐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제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을 때 대통령이 지역 편중 인사 나는 지역이나 학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취재를 했더니 이제 검찰 출신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면의 진실은 있고 일면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역도 학교도 아니다. 친분이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쭉 살펴보면 대체로 서울대, 네. 대체로 서울. 뭐 이렇다는 거죠. 대체로 서울법대. 뭐 이렇다는 겁니다. 다 가까웠던 자신이 다녔던 학교에 맞습니다. 아니 친분이라는 게 가까워야 그렇습니다. 깊어지죠. 뭐 40년 지기 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제 뭐 학교 뭐 이런 게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만 특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검사들 대체로 그래요. 아, 검사들이 대체로 네, 그렇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 불의에 맞서는 검사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체로 상식은 친분을 뛰어넘어서 검사들이라면 공평하게 뭔가를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성보다는 친분을 내세운다. 왜냐? 수사할 때도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주 자질구레한 사건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이게 친분에 따라서 수사팀을 짜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검사들은 일할 때 항상 이 점을 신경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너서클, 이너그룹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너그룹 안에는 건전한 비판은 없고 오로지 서로의 공통된 이익을 향한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면 남의 편은 대단히 불편하거나 척결의 대상, 수사의 대상.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정치의 문법은 검사 문법이 아니라 정치의 문법은 반대파를 만나서 설득하고 합의하고 공동선을 찾아 나가는 이런 과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방식에 익숙하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를 것이다라고 검찰 주변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여전히 그는 검사 그리고 검찰식으로 정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내부의 갈등, 혼선,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치 문법 중에 제가 좀 유명한 격언처럼 많이 들은 것은 자, 친구를 가까이에 둬라. 적은 더 가까이에 둬라.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래야 정치가 제대로 가는 거고 비판을 허락하지 않으면 위험해지죠. 항상 비판, 반대자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게 좀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지난 사면에서도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 취재하시기로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편 확장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는 전략? 시각이 우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치권 취재를 해보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초반이고 그리고 워낙 잘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막 전부 뭐 검찰도 어디도 다 협력하는 분위기지만 이 정권 말기로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검찰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을 저격하거나 가격하는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검찰은 늘 그래왔다. 항상 정권 말기에 그러니까 터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뭐 대형 범죄 같은 게 터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건 검찰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매우 나이브한 판단이다.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 윤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칠 거다. 이것은 완벽한 오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검찰은 상명하복 조직이잖아요. 네, 검사 동일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판단하고 지시하는 대로 이행하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수사가 꼭 필요한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거는 판단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운 조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윤 대통령이나 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검찰이 칼을 휘두를 가능성 영원히 제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 보자면 대단히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윤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를 보면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또 언급이 있었어요. 뭐라도 잡아내기 위한 수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언론이 그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죠. 대통령이 이렇게 딱 규정을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이기가 더 어렵겠죠. 아, 이거는 수사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점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다. 공정하지 못하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왜 수사 안 하냐? 왜 자진 출두해서 협력 안 하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경향이 특별히 검찰 조직에서만 보이는 현상은 아니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지난해 말부터 경찰청 승진 인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보도돼서 좀 문제점 지적도 있고 했는데 소위 친윤 인사들의 약진. 요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지원 전 원장도 22명 경무관급 인사했는데 네. 호남 출신 2명이고 이 두 분도 내년에 그 정년 퇴직하는 분들이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누가 승진해서 치안감, 치안정감 올라가냐. 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비판하셨는데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딱히 뭐 친윤 그룹이다. 이거 경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치색을 네네네. 띠면 안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에서 조직 운영을 할 때 상당히 경직되게 그리고 보수 지향적으로 운영했던 분들이 경찰의 주요 보직으로 많이 올라갔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민주적인 리더십 그리고 민주적인 조직 운영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경찰께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리고 또 자유를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 취임사에서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뭐 33번 35번 강조하시면서 자유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서워서 민주주의를 못하겠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우려가 있냐면 대체로 윗선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네.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조지호 차장이 상당히 주목을 네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국정조사 열흘간 연장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경찰에 대한 무능과 무대책과 비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조지호 차장이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을 하고 예,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경찰은 훨씬 더 정부에 협력하는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뿐만 아니라 더 협력하는 방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충성 하는 방식으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이 2월에 바뀌게 된답니다. 근데 경찰 내부에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99.99% 검찰 출신이 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내부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경찰 조직은 완벽하게 정권에 장악되는 네네. 이런 모양새가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들도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용산 참사 같은 위험한 사건 사고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전장현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길 때 그때 경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매우 고민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으로 검찰 출신이 온다. 그럼 이게 그동안에 이제 여야가 공방을 계속 벌여온 화두가 검경수사권 조정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에다가 우리가 사실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기대를 했었는데 공수처장이 울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수사권 남용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유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아이고. 이 주간 이슈는 말이죠. 자 다음으로 한 주간 놓쳐서는 안 될 이슈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 불출마.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다음 주에 출마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어찌됐든 준비를 하셨어요. 네. 하시다가 그 본인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우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안 나왔어요. 판세. 그렇습니다. 판세를 보아하니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대통령실의 입김이나 대통령실의 판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했는데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판단도 있었지만 주변에서 조금 정리조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소문이 그제부터 돌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 안에서 떠돌아다녔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알게 되는 우리가 알게 된 방식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그래요. 자 보니까 같은 날 어제 송파을 신년인사회가 상당히 언론 주목을 받아서 오늘도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배현진 의원 지역구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친윤 의원들이 자리했는데 마이크는 김기현 의원만 잡았다. 네. 자, 힘이 실린 겁니까? 힘을 상당히 실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제가 그것도 뒷얘기를 취재를 해보니까 당초 그 행사가 예정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누가 마이크를 어떻게 잡을 거냐. 뭐 네네네. 이제 당권 주자들이 많으니까 서로 나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이렇게 하고 싶었을 거 안철수 아닙니까? 의원도 갔고 네, 나경원 전 의원도 갔고 뭐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마이크는 김기현 의원에게만 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찍 가봐야 마이크 잡고 얘기할 것도 없으니 좀 늦게 간 거 아니냐 이제라는 얘기가 정치권 네. 안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배현진 의원이 그 간사단으로 합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친윤은 점점 더 공고하게 그리고 세력화를 하고 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나경원 전 의원 출마 여부가 변수다. 네. 이게 사실 당권을 잡느냐 마느냐는 차치하고 친윤 범친윤 그룹 내에서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변수가 된다. 나올까요? 저는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못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가 네네. 이게 국무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가 있지 않는 한 출마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네네. 이제 전망이 있었는데 제가 또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전직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분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게 국무위원 의결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 못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십니까? 네. 국회의장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네네. 바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 본인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핑계를 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다시 해보자면 대통령에게 협력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친윤 후보가 김기현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나경원 나예요. 저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차원이 아닌가 네네네. 싶고요.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출마 선언이 없다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화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적어도 설 연휴 전에는 관저에서 나경원 전 의원 부부 그리고 안철수 의원 부부 이렇게 내외를 만나서 그 만찬 혹은 오찬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정리가 되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정리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당심은 나경원 아니겠습니까? 예,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물론 이제 큰 틀에서 조사를 해보면 민심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다 또 당심 100%로 당원이 이제 100%로 룰 변경이 된 상황이어서 결선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에 누가 올라가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정치 평론가들이 많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안철수 뭐 경우에 따라서는 김기현, 안철수.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또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핵으로 등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불출마했지만 또 권성동 의원의 혹 연대 가능성. 그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치권 내부에서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장연대에 힘을 보태는 방식으로 권성동 의원이 기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친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서 본인의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흐르면 좀 정리가 될지 알았더니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설 연휴가 지나야 조금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전까지는 이런 혼전 양상이 계속되겠다. 근데 적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출마를 하실 분들은 쭉쭉 출마 선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 주 정도? 사실 이제 엊그제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를 여기서 했었는데도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 인터뷰 후에 여러분이 물어봤어요. 나오실 것 같습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고민 중이라니까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길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못 나올 거다. 특히 친윤 그룹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세력화가 잘 쉽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부 구성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을 거기 때문에 그분의 출마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출마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간은 항상 좀 미스테리 드라마 같아서 끝날 때쯤에 다음 주에 장 기자님 얘기가 더 궁금해지는 묘미가 있어요. 네, 제가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정치 드라마. 자, 여기서 오늘은 정리해보죠. 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새해를 맞아서 이 최영일 커피를 쏘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의견 많이 전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한 주 마지막 코너입니다.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보죠. 정 PD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제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네네. 본격적인 신혼생활로 접어드셨어요. 그렇죠. 이제 새해를 맞아서 네. 또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당장 WBC부터 시작해서 아시안게임 그리고 이제 아시안컵까지 올해도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요즘 홀수에는 쉬어갈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네네. 야, 스포츠국은 바쁘다. 네. 지난 연말에 이제 대략 이제 한번 훑어주시긴 했는데. 네네. 자, KBS에서 모두 다 중계한다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중계 예정인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 나설 우리 야구 대표팀의 최종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네. 자, 예상했던 선수들 다 포함된 겁니까? 네. 이 선수가 왜 안 뽑혔지 하는 경우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선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이제 아쉬운 선수들은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KT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엄상백, 김민수 선수가 조금 낙마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네네. 크게 논란이 있을 정도의 낙마는 아니기 때문에 제 네. 생각에는 정석대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포지션별로 봤을 때는 이제 다양한 선수들이 고루 포진해 있지만 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그 메이저리거인 토미 에드먼 현수 그리고 최지만, 김하성 선수 이 세 메이저리거가 합류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고 그러다 보니까 1루수가 3명이에요. 지금 이제 최지만 선수가 있죠. 네. 강백호 선수에 박병호 선수까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 선수 모두 타격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 세 선수를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 예. 강백호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연 외야 수비로도 어느 정도는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마 외야수로 쓰려고 기용한 건 아니고 1루수로 네. 기용을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유사시에 이 강백호 선수가 포수를 볼 수도 있다. 아, 그래요? 네네. 원래 포수 출신이기도 하고 네네. 이번 엔트리를 보면 양의지, 이지영 포수가 2명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불펜에서 이제 투수들의 공을 받아주는 불펜 캐쳐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강백호 선수한테 기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엔트리에 대한 방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흥미진진한 이 포지션 이동도 있을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재밌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메이저리거 네. 토미 현수 에드먼 네. 이 선수는 청취자분들이 좀 낯선 이름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마 저희 프로그램에서 처음 나온 이름일 네, 거예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이제 그 교포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명으로는 곽현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현재 주전 2루수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요. 스위치 히터이기도 하고 수비만으로 보면은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굉장히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작년 시즌이군요. 2021년 시즌에 내셔널리그에서 2루수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셔널리그 당시 2021년에 전 세계에서 수비를 제일 잘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시즌 그러니까 작년 시즌 2022년에는 커리어 하이 타격 성적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2할 6푼 5리에 홈런도 13개나 쳤고 우와. 이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이란 수비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2루만 잘하는 게 아니고 내야 전 포지션 3루의 유격수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외야수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강철 감독 입장에서는 메이저리거가 다양한 포지션의 수비까지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선수고 타선에서도 아마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 특성상 1번 타자 역할이 많지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토미 에드먼 선수가 1번 타자로 나설 가능성도 발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네. 그런 가능성도 많이 점쳐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내야진이 이번 대표팀 내야진이 굉장히 좀 풍부합니다. 김하성 합류했죠. 네. 그리고 이제 토미 에드먼 현수 네. 있고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오지환, 최정 선수도 있잖아요. 이 네 선수를 가지고 세 자리에 잘 분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강철 감독이 이 내야진 분배를 어떻게 할지가 제일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내야진은 풍부하다. 네. 아까 1루수만 3명. 야, 1번 타자 중요한데 네네. 훌륭한 또 1번 타자감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이 WBC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느낌인데 네네.
자, 그런데 류현진 선수는 좀 부상에서 회복이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이 국제대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류현진 선수인데 작년 6월 18일에 팔꿈치 수술을 받았는데 이 토미존 서저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활에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빨라도 올해 6월 정도에 아마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고 토론토 입장에서도 오프시즌 동안에 투수진 보강을 꽤 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복귀해서 자기 자리를 다시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부상에서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게 관건이죠. 자, 발표 전까지 키움의 안우진 선수 발탁 여부에 관심이 컸습니다. 결국 승선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직 안우진 선수를 선발할 만큼 충분한 자세를 안우진 선수가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요? 네,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인데 아직 완벽하게 합의가 되진 않았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은 안우진 선수를 위해서 오히려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복귀했을 때 좀 더 용서를 많이 받고 좀 더 성공적인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그냥 뭐 말씀하신 대로 대충 뭐 들어왔다가 그렇죠. 또 이제 또 구설수에 오르거나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 많이 있어서 자, 선수를 위해서도 옳은 결정이다. 자, 안 선수가 잘 결자 해지하시길 바라고. 자, 이강철호 본격적으로 닷을 올렸습니다. 지금 몇 면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우리 대표팀의 전력 정 PD님의 평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야진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타선 이정우 선수도 있고 굉장히 타선은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항상 느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이 과거 WBC라든가 베이징 올림픽 뭐 프리미어 CBS 잘할 때 보면은 이 롱릴리프라고 하는 우한 롱릴리프 미들맨 소위 말하는 국민 노예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맞아요. 베이징 올림픽 때는 윤선민 선수가 있었고 과거 WBC 때 정현욱 선수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그런 역할을 예를 들면 이용찬이라든가 김원중 선수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다가 박세웅 선수 롯데 그리고 정철원 선수가 이번에 또 약간 깜짝 발탁이 됐는데 이 두 선수가 이 마당수 역할을 좀 잘하지 않을까. 한국 대표 우리나라 대표팀 같은 경우는 정통적으로 이런 롱릴리프가 깜짝 스타가 탄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선수들에게 좀 기대를 걸어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 이제 이 미들맨, 미들맨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국민 노예라 그러니까 빵 터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 배구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최근 역대급 오심이 연달아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하던데 어떤 판정이었어요? 지난 작년 12일에는 12월 22일에는 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여자부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이 계속 번복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공사의 김종민 감독이 미리 한 점 주고 비디오 판독하라는 모양새였다. 그래서 한마디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이어서 27일에 열렸던 남자부 KB와 한전의 경기에서도 네터치가 있었는데 네터치가 이제 누가 봐도 화면에서 명백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디오 판독을 했음에도 네터치가 아니다라고 이제 심판들이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후인정 감독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면서 선수단 철수까지 지시를 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 이 네터치를 판독해내는 영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 해당 경기 심판 3명이 모두 징계를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잘못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뒤늦게라도 잘못을 알았다면은 수정하기 위해서 비디오 판독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이게 오심이 너무 이렇게 반복되면 경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것은 엄정한 또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흥국생명이 시즌 도중에 단장과 감독을 사실상 경질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퇴라고 발표는 했지만 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퇴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구단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권순찬 감독과 김여일 단장이 사실상 경질이 됐고 근데 사실은 어떤 방향성인지를 많은 팬들이 궁금해합니다. 지금 흥국생명은 정규 시즌 기준으로 해서 2위고 관중동원 1위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구단이 과연 방향성이 안 맞는다 그러면 구단이 원하는 방향성은 무엇인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에 관련해서 이제 김연경 선수랑 김혜란 선수가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내부에서. 지금 내부 안팎으로해서 내용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 방향이 뭐예요? 정 PD님 보시기엔. 저도 모르겠어요. 방향이 궁금하네요. 방향이. 잘하고 있는 도중에 단장과 감독을 방향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경질하니까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 또 어떤 그럼 이제 리더들이 와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흥국생명 인기도 많지만 이 사건 사고도 많은 팀입니다. 네. 김연경 선수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경기 끝나고 굉장히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윗선에 그 단장 윗선까지 구단의 개입이 있었다. 경기에 대한 개입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개입 때문에 진 경기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다음 감독이 와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굉장히 도수 높은 비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과거에 김연경 선수가 신인 때부터 있었던 팀이 흥국생명인데 이 여기서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흥국생명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부분 그리고 과거에 그 쌍둥이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사태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그 감독 경질까지도 전반적으로 이 흥국생명이라는 구단 자체에 대해서 선수들의 쌓인 감정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주위의 내부의 시선들도 있었고 이런 강도 높은 비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김연경 선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김혜란 리베로도 굉장히 고참쪽에 있는 선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과연 흥국생명이 변할 수 있을까? 팬들은 또 이제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지지한다 이런 이제 플랜카드를 들고 응원까지도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과연 이렇게까지 좀 내용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흥국생명이 사실 20년 가까이 있었던 어떤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좀 더 흥행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뭐 차분하고 얌전한 팀이 뭐 이런 무리가 일어나면 이거 노이즈 마케팅이야 뭐야 뭐 이럴 수 있지만 한두 번이 안 아닙니다. 그래도 무리가 많은데 그것도 아닐 거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지난주에 전한 병역 비리 소식에 이어서 이 스타 플레이어 출신 해설위원회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까지 불거진 배구계입니다. 여러 가지 얼룩이 많았는데요.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주던 분위기 중에 좋지 않은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상황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이제 병역 비리 소식 조재성 선수가 이제 시인을 했죠. 그리고 해설위원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했다라는 이제 제보가 또 있었고 이번에 또 이제 단장과 감독 경질 사태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 팬들이 원하는 거는 뭐 재밌는 승부도 있겠지만 그 승부의 과정이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데 코보 사실 프로배구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1위로 동락한 만큼 그 이후에 언제든지 이렇게 추락할 수 있다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이 흥행을 좀 더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자, 오늘 소식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네.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집어 던진 또 아주 신나는 장면도 있긴 했는데 다음 주에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정현호 스포츠 PD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가 벌써 다 지났네요. 이 금요일이니까 주말 날씨가 좀 따뜻하다고 하니까 잘 보내시고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